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좌파 연대는 성공할 수 있을까입니다. 보수파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좌파들이 연정을 통한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만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좌파는 물론이고 사이비 보수파들까지 아주 튼튼한 야합을 통하여서 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로 대통령도 탄핵하고 자기들 밥그릇 튼튼하게 하는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합의를 하고 있으니 내각제 개헌도 하고 해서 천년만년 범좌파 매국 대연합을 꾸려서 나라를 절단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의 특성상 아무리 자기들에게 이득이 가는 협상이라 하여도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가져갈 듯하면 판을 깨버리는 것들이 그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저것들이 나보다 더 먹는 꼴은 못 본다 하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이라고나 할까요? 좌파들은 분당, 창당, 합당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통합신당은 비참한 분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의견 통일을 못하고 갈라서는데 다른 정당으로 만나서 협치, 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과거 선거 결과를 통하여 왜 좌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고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 보수 우파들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차기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자한당 삐끼 논객들이 묻지마 반문연대를 주장하면서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부패로 망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분열로 망한 적이 있었던가요? 많은 분들이 이인재 때문에 이회창이 졌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회창이 얻은 표는 김영삼이 대통령 당선될 때 얻었던 1000만 표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이인재가 얻은 표는 그저 이인재의 표였을 뿐 그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그 표는 이회창과 김대중 누구에게 더 많이 갔을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수는 연합을 해서 망했던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연합을 해서 보수 우파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서대화합이라고 해서 동교동계는 물론이고 온갖 좌파짓 하던 것들도 다 받아주었다가 치욕적인 탄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좌파들은 그러면 선거에서 분열로 망한 적이 있었을까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김영삼을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대통령 후보로 나섭니다. 그 때문에 1988년 선거 때 김영삼이 김대중에게 과거에는 자신이 양보를 했었던 것이었으니 이번에는 자신으로 단일화하자는 말도 안 되는 똥꼬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은 53%의 득표율로 김대중의 45%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도 좌파와 우파의 양자대결 양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52%와 문재양의 48% 대결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진보 성향의 국민들보다 많다는 증거입니다. 진보 성향의 젊은 애들이 선거 때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소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 20, 30대의 높은 투표율이 증명했듯이 투표를 게을리했던 것은 오히려 보수 성향의 젊은이들이었고 진보 성향 젊은이들은 악착같이 투표에 참여를 했었다 보입니다.
어쨌든 좌파들은 1988년 직선제 개헌 후 첫 번째로 치루어진 선거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태우가 당선되었다면서 분열하여서 망했다고 아주 오랜 동안을 자책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만 되면 고장난 녹음기 마냥 단일화를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8년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를 했었더라도 그 단일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확률은 없었습니다. 좌파들이 다 뭉쳐보아야 과반에 못 미치지만 우파는 뭉치면 과반이 넘어가는 사례를 우리는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좌파들이 단일화를 통하여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믿는 최초의 사례는 아마도 박원순과 안철수의 단일화 쇼로 겨우 5% 지지율을 자랑하던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라고 믿는 듯 합니다. 그때 박원순은 무려 53%의 득표율을 올려서 46%를 득표한 나경원을 제치고 당당히 음지에서 양지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18대 대선 당시 서울에서의 득표율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48%, 문재양이 51%를 얻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박원순이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서울은 이미 범좌파들의 숫자가 범우파들의 숫자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화 쇼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을 이기는 선거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박영선을, 범야권에서는 박원순을, 그리고 자한당 나경원이 나섰더라면 좌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한당 지지자들이 욕하면서도 자한당에 몰표를 주듯 표가 분산이 되어 나경원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표 몰아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박영선이 서울시장이 되었을 것이고 나경원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그리고 박원순은 한 자리 숫자의 3위였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소수 좌파당 연놈들이 그리도 깨부수고 싶어했던 좌파 제1당 민주당의 표 블랙홀 현상을 우리 우파들도 실감하고 있지 않나요? 머리로는 대한애국당을 밀어주자고 하면서 투표장에 가면 좌파들에게 의석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서 결국은 자한당에 투표를 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말입니다.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서로 대화도 안 통하는 것들이 단지 선거에서만 어떻게 이겨보고자 동교동계 정치꾼들과 친노계 아마추어들, 종북 주사파,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등등이 한 지붕 여러 가족으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면서도 그놈의 좌파 통합이 뭔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불행이었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나마 다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김대중 뒤통수 치기로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하여 나간 후에 치루어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대중계를 걷어낸 열린우리당이 탄핵의 순풍에 힘입어 과반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범좌파당의 총 의석수는 민노당의 10석과 김대중당의 9석을 더하여 무려 171석이나 되었습니다. 부산 출신 노무현이 비록 대통령을 하고는 있었으나 김대중 당이라는 생각에 투표를 망설이던 경상도 좌좀들이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어서 그래도 선명한 경상도당 색깔을 보이자 대거 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 18대에 들어서 다시 통합민주당을 결성합니다. 물론 노무현이 삽질로 막을 내리고 100년 간다던 열린우리당이 없어진 것이 이유였기도 했지만 범좌파의 의석은 통합민주당 81석에 민노당 5석으로 17대에 비교하면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범우파 정당의 의석수는 17대 때 한나라당 121석에 자민련 4석으로 125석이었으나 18대 때에 들어서서 한나라당이 153석에 선진당 18석으로 총 171석을 기록합니다. 공교롭게도 좌파들이 통합한 18대 때에는 우파들의 의석이 올라갔고 좌파들이 분열한 17대 때에는 우파들의 의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당이 18대 총선에서의 약진은 좌파들이 통합을 하였기 때문에 김대중계가 있는 당에는 투표하지 않는 성향의 충청도 유권자들이 대거 선진당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좌파들만 통합의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갱이당 민노당도 의석수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중도에 가깝던 충청도 좌좀들이 선진당으로 표를 옮겼다면 빨갱이에 가깝던 좌파들이 보수당의 의석을 빼앗긴다는 공포감에 또다시 제1당 밀어주기 병이 도져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는 바람에 민노당의 정당 득표율이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벽을 느낀 민노당은 옛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활로를 모색하고자 주사파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진보당이 결성됩니다. 80년대 운동권 시절 막스 레닌주의에 빠져있던 수적으로는 우세하던 것들이 조직을 결성하면 수적으로는 적은 주사파들에게 항상 지도부 자리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노당 공산주의자들은 양지에서 정당의 틀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활동하던 주사파들의 도움으로 다시금 의석수를 늘려보자는 알량한 생각에 덜컥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총선에서의 결과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무려 13석을 기록합니다. 이때 이석기, 김재현 등 종북 빨갱이들이 국회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회찬, 심상정의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통진당은 이정희 등 주사파들이 당권 장악으로 또다시 공산주의자들은 뒷방신세가 됩니다. 20대 총선 때 충청도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으로 흡수되어서 우파 정당은 하나였고 범좌파는 또다시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분열을 합니다. 물론 김무성의 도장론 등 잡음으로 새누리당이 거덜이 난 것은 논외로 하고 범좌파가 분열을 하자 통진당으로 빅엿을 먹었던 노회찬, 심상정이 만든 정의당의 정당 투표율이 다시금 급상승하여서 7%를 득표하여 총 6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킵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이 38%,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당 15%, 정의당 2%로 종북 좌파당의 득표율은 총 54%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종북 좌파들은 분열하면 총 득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듯합니다. 물론 정의당은 좌파가 분열하면 자신들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것들이 들고 나온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범좌파들의 분열의 역사는 해방 직후부터였습니다. 민족주의자 계열의 김구, 공산계열의 박헌영, 그리고 사회주의자 여운형의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공통점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주장만을 해댄 결과로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다행스럽게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박헌영계로 비유할 수 있는 주사파들의 독선은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여운형계로 비유할 수 있는 정의당 공산주의자들의 망상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김구계로 비유할 수 있는 친노들의 80년대에 멈추어진 상황 인식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라도 팔아먹을 동교동교의 비열함 등 좌파들의 태생적 한계가 결코 협상이나 협치가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좌파들은 공통의 적을 위하여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단 공통의 적을 물리치고 나면 목표 달성을 축하하면서 협력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독식을 위하여 다시금 싸움을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좌파 통합 신당이 늘 분당으로 귀결된 이유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통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미 좌파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신들에게 줄 이익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을 깰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부 자한당파 논객들은 지역구 조정 문제로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전체 의원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지역구 의원에게 비례대표를 주던지 아니면 당권파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없어지는 지역 의원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새로운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되었는데 지난해 입시 요강 들고서 엉터리짓 하지 말고 새로 바뀔 법에 적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지지 세력들의 표를 최대한 결집시키고자 자한당은 탄반과 탄찬으로 분당을 하여야 합니다. 분당을 통하여 투표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안철수당으로 떠났던 보수우파 유권자들을 다시금 결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18 광주 폭동이라 부를 수 있는 보수우파 정당도 있어야 하며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 불러주자고 하는 보수우파 정당도 있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5.18은 민주화 운동이니 폭동이라 부르면 출당시킨다 하는 보수우파 정당은 결코 필요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 자한당은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그래도 제1당의 울타리 안에서 버텨서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표나 받자고 버티다가 번번이 선거에서 패배하던 좌파 정당의 모습입니다. 탄반과 탄찬이라는 물과 기름이 섞여 있어서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도 먹지 못하고 기름이 필요한 사람도 가져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다음번 총선에 나선다면 아마도 좌파들에게 250석을 상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좌파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파들도 바뀐 선거법에 맞추어서 자기 총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득표수를 올리는 방법은 탄반과 탄찬의 깨끗한 결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버틴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좌파 연대는 성공할 수 있을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